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보어의 원자 모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다 라고 해서 돌턴, 톰슨,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어가 제시했던 원자 모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어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빛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온의 물질에서 방출된 이 백색광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이 연속적인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백색광이라는 거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파장의 빛이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색깔마다 파장이 다르고, 그쵸? 빛도 여러분 파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꼬마 때 이제 빛은 파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장, 진폭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그 파장이 다 다른 건데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지금 빛이 공기에서 프리즘 유리로 들어갔잖아요. 다른 종류의 물질로 들어가면서 이제 굴절이 된 건데, 굴절이 되는 정도가 조금 굴절되는 애도 있고 많이 굴절되는 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자, 빨강 보라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색깔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보통 이렇게 람다, 이렇게 이제 람다라고 읽어주시고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어떻다? 이 파장이 크다, 파장이 길다. 반대로 보라색은 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물리도 또 공부하고 계신 친구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빛 에너지, 이 파동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식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물리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단원 파동 들어가면 이런 식 공부하실 겁니다. 이 상수에다가 F라고 해서 프리퀀시, 진동수죠.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람다분의 C는 빛의 속력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 관계이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파장과 에너지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럼 에너지는 작다. 진동수도 작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보라색은 이제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쌤, 그럼요. 이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작은 또는 파장이 더 긴 빛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어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색의 바깥쪽 영역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크고 파장은 더 짧은 빛은 없나요? 있습니다.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작은 에너지 값이 있겠죠? 보라색이 나타내는 어떤 큰 에너지 값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나타나는 에너지부터 얘가 나타내는 에너지까지 이 에너지의 레인지, 범위가 생긴다는 거고, 이게 어때요?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에너지, 보라색의 에너지, 그 사이에 연속적으로 쫙 에너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에너지와 보라색이 나타내는 에너지 사이에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겠죠. 에너지가 쫙 있는 그 범위가 설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보어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보어가 여러분들 가장 천재적인 학자하면 아인슈타인 떠오르시잖아요. 아인슈타인 급으로 완전 천재, 댕천재인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제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낸 건데, 어떤 과정으로 생각이 이제 진행이 된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방전관에다가 이제 강한 전압을 해가지고 빛이 이제 방출된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분산을 시켰더니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거야. 어때? 불연속적인. 아까 백색광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왔잖아요. 얘는 불연속적으로 어떤 특정
특정 파장의 색깔만 딱딱딱 나온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봐. 수소에 보어가 사실 주장한 게 이거잖아.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 껍질이죠. 얘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자 껍질, 전자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 껍질마다 뭐가 정해져 있어?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 그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죠. 사실 이거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 했던 겁니다.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수소를 준비하면 가장 안정한 형태로 가장 안쪽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방정관에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서 에너지를 빡 주면 얘가 어떻게 돼서 순간적으로 전자 전이를 한다고요. 점프를 뛴다고요. 그래서 여기로 점프를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로 점프를 뛸 수도 있고요. 그쵸? 얘가 흡수한 에너지에 따라서 점프를 하겠죠. 그럼 봐. 이 안쪽 껍질에 있을 때 전자는 가장 에너지가 낮고 안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점프를 뛰었어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니까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방출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애들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껍질이 가진 에너지 준위, 그 차이만큼을 방출을 해야 되는 거야, 방출. 자, 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 숫자나 갖다 써볼게. 얘가 만약에 에너지가 1이었어. 얘가 만약에 에너지가 5였어. 얘가 만약에 에너지가 8이었어. 자, 그럼 이 전자들이 기체 방정관에서 전압을 딱 받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점프를 했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봐. 얼마를 방출해야 돼? 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5에서 1로 내려온 거니까 얼마? 4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럼 8에서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7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값. 3 아니면 4 아니면 7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뿜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을 또 하고 해도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이 수소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쪼여줘가지고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뿜을 텐데 그 내뿜는 에너지를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분산을 시켜봤더니 이 색깔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잖아.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파장이 다르다는 거고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 빛이 자꾸 나와. 응?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 빛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모형이었다는 거죠. 전자들이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방출하다 보니 이렇게 특정한 빛에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내뿜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온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뿜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나왔을 때에도 특정 색깔의 빛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걸 촥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본 건데요. 보어는 이걸 딱 보고 이런 원자 모형을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정리해볼까? 수소를 방전시킬 때 발생하는 빛이 특정 파장값만 갖는다는 거야. 특정 파장의 색깔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특정 파장이라는 것은 특정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특정 에너지 값이 뭐야? 바로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 에너지의 빛만 방출한 거였구나. 그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전자 껍질 있죠?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딱 갖는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그 궤도와 궤도 사이에 있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사이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정해진 에너지 준위 값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보시면 원자핵이 있으면 안쪽부터 이렇게 에너지 껍질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N은 1번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N은 2,
N은 3 이렇게 전자 껍질 번호를 매겨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알파벳 기호로 K, L, M, 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K부터 시작을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A부터 하면은 혹시 우리 후손들이 더 안쪽에 있는 어떤 전자 껍질을 발견하면 안 되니까 이제 좀 겸손한 마음으로 K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냥 K가 1번 껍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을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뒤에서 오비탈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이 전자 껍질의 번호를 매긴 것, 그것을 주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어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N번 껍질이 가지는 그 에너지 준위를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알아냈어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12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1312는 그냥 숫자, 정해진 숫자니까 상수니까 K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는 요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에 대한 개념,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자 껍질 사이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점프를 뛰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거죠.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할 때 그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가 나왔죠. 영어로 ground state라고 해요. ground state 이렇게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거죠. 가장 안쪽 껍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상태다. 이걸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해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excited state가 되는 겁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 불안정한 상태. 그러면 불안정한 거 좋아 싫어? 싫잖아. 금방 또 내려와.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 거고 그것을 보어가 본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요. 안쪽 껍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방출해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이제 좀 더 계열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쌤이 이 짝대기 2개를 그려놨는데요.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을 쌤이 표현을 한 겁니다. 가장 안쪽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요 녀석을 N은 1번 껍질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저 멀리 있는 이 녀석을 무한대 번째 껍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어가 어떻게 했느냐. 보어가 일반화시켰던 이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인데 그냥 상수 k로 쌤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한대 번째 껍질은 에너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에너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정해지겠죠. 그럼 얼마 안정? 예를 들어서 3만큼 안정하려면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7만큼 안정한 거죠. 이게 굉장히 똑똑한 표현 방법인 거예요. 왜냐면 3만큼 안정한 거고 얘는 7만큼 안정한 건데 그거를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하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얼만큼 안정해진 건지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는 이제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만큼 안정해진 거다. 이게 원자핵으로 다가갈수록 요만큼씩 안정해진 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정해지는 것인지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그 절대값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갔어. 자, 1번 껍질 요거 가지고 해보는 거야 얘들아. 자, 1번 껍질의 에너지 값은 얼마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k만큼 안정해졌구나.
자, 2번 껍질은 어때요? 여기다 2 집어드세요. 마이너스 4분의 K만큼 안정해졌구나. 아, 그러면 2번 껍질은 1번 껍질에 비해 4분의 1만큼만 안정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K고요. 그 다음 2번 껍질은 4분의 K니까 반의 반만 안정이 되는 거죠. 그죠? 반의 반만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에다가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쌤이 살짝 아래쪽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껍질.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3번 껍질은 어떻게 되게요? 마이너스 9분의 K야. 그럼 여기가 4분의 K면 절반이 8분의 K일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작아야 9분의 K가 되겠죠. 원래 반보다 살짝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쌤이 이제 여기 선을 많이 그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살짝 아래에 그릴게요. 3번 껍질이고요. 에너지 3, 2. 마이너스 9분의 K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4번 어떻게 돼요? 16분의 K가 되니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또 4번 껍질 그려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면 5번 껍질 그려볼 수가 있고요. 쌤이 이제 선을 이쁘게 못 그렸습니다만 6번 껍질 그려볼 수가 있고요. 네, 7번 껍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무한대번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특징을 보시면 어때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쌤이 이 식을 다 써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이 값을 비교해 보시면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한 전자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닥 상태의 수소라면 전자가 지금 1번 껍질에 있어야 안정한 거죠. 그런데 방정관에 넣고 에너지 쪼였습니다. 점프하겠죠. 어디론가 점프를 할 거란 말이야. 어디론가 점프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올 거란 말이야. 방전하면서 내려올 건데요. 자,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어떤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어디론가 전자가 점프를 뛴 다음에 1번 껍질로 내려오는 경우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경우, 3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4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5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또는 2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겠죠. 또 3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4, 3, 5, 3, 6, 3, 7, 3 이거 나올 때마다 쌤이 53 불고기, 63 빌딩 이거 하는데 네, 아무도 안 웃어줍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어쨌든 뭐 꿋꿋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53 불고기, 63 빌딩까지 해서 3번으로 떨어지는 빛의 이제 그 범위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결국 뭐야? 이 화살표의 길이가 뭐야? 이 수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뿜은 에너지의 크기인 거야. 맞아? 2번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값과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 그 사이에 해당하는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뿜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길이가 나타내는 게 바로 결국에 이 수소 원자가 내뿜은 빛의 에너지 값인 거예요. 에너지 값. 근데 보니까 에너지 값이 범위가 얘는 좀 중간 범위고 얘는 굉장히 크고 얘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거 있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영역.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자, 이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있죠. 응? 이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얘네들의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 값을 보니까 가시광선 영역이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거 기억나?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거 말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자외선 영역 있으면 이 영역에 따라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 실험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 값을 보니까 2번으로 떨어지는 이 빛들의 에너지 범위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학자가 발머입니다. 발머.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있지. 이쪽 영역은 어때?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이쪽 영역은 어때? 1번으로 떨어지는 빛들의 영역,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니까 자외선 영역이더라.
자외선 영역이더라.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이먼 계열. 자, 그럼 얘는 어디겠어요?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죠. 얘는 적외선 영역이더라. 누구야? 파시엔입니다. 파시엔 계열이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떨어지느냐, 2번으로 떨어지느냐, 3번으로 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 에너지 범위가 바뀌고 그거에 따른 계열을 우리가 구분하셔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자라가 가바를 쓰고 적파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범위, 어떤 에너지 영역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계열인지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어가 이 모델을 생각했을 때 뭘 보고 이 모델을 생각했다고요? 스펙트럼이요. 그죠? 스펙트럼 보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쌤이 12개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옮겨서 스펙트럼 상에 한번 또 나타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스펙트럼을 이렇게 12개의 선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니까 4개씩 끊어서 그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빛이 선이 좀 서로 이제 간격이 좁아지도록 4개를 3세트 그리시면 돼요.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도록 3세트. 자, 간격이 좀 좁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3세트를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셋 중에 누가 자외선이고 누가 가시광선이고 누가 적외선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낸 것을 수평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수평으로 바꾼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에너지가 1이야. 응? 여기가 5야. 여기가 8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수평면으로 나타내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5가 있을 거고, 여기 8이 있을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수직 방향으로 나타낸 거를 수평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요 차이가 결국 여기서는 요 간격, 수평 간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 간격이 수평에서는 요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가 커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건지 그걸 찾아야 돼. 잘 봐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에너지가 여기가 낮아요. 에너지가 낮고 여기가 에너지가 높죠. 그럼 우리가 추적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추적을 해봅시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추적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격이 처음에 굉장히 넓었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요 수직 간격이 어떻게 돼? 점점 좁아져. 수직 간격이 좁아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게 어때? 이 수직 간격이라는 거는 수평면에서 이 수평 간격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간격이 좁아진다. 그럼 이걸 수평으로 당겨보면 여기서 어때? 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자, 간격이 좁아지는 방향이 뭐라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상승하는 쪽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간격이 좁아졌잖아. 그럼 수평으로 나타냈을 때에도 이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세 그룹 중에서 에너지 제일 큰 여기가 바로 에너지 제일 큰 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자외선 영역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가시광선일 거고 여기는 에너지 범위가 가장 작은 적외선 영역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얘는 자외선 중에서 얘가 지금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어. 그럼 자외선 그룹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놈은 2에서 1번,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요 빛이겠죠. 얘는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된 빛인 거야. 그럼 그 다음 작은 애는 누구겠어? 3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된 빛인 거야. 그 다음은 4에서 1로, 그 다음은 5에서 1로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가시광선에서 제일 에너지 작은 애, 3에서 2로 떨어진 애, 4에서 2로 떨어진 애,
얘는 5에서 2로 떨어지네. 얘는 6에서 2로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이 12개의 빛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지면서 방출된 빛인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내가 기억이라고 주고 얘를 니은이라고 줄게. 그럼 이 둘은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문제에서 얘가 2에서 1로 떨어진 애고 얘가 4에서 2로 떨어진다는지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시면 된다. 어떻게 구해요? 에너지 이걸 아니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좀 빈 공간으로 가서 좀 해볼까요? 아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연습 문제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론 교재에서도 연습 문제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해드려 봐 볼게요. 이 녀석이 기역이라고 했고요. 얘를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외선 영역에서 제일 작은 애니까 2에서 1로 떨어진 애고요. 2에서 1로 떨어진 애고, 얘는 이제 얘로 합시다. 니은을 얘로 합시다.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에서 2로 떨어진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빛을 구해가지고 몇 대 몇인지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n번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이 상수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요 간격이 얼마야? 3인 거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까지 바로 나오지. 여기서 얘를 그냥 빼면 돼. 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냥 3이 나와. 쉽잖아. 그래서 기억의 에너지 값을 구할 때에는 그냥 2번 껍질,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다며. 그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2번 에너지에서 1번 에너지를 그냥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식에 대입해요. 2에다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죠? 빼기 마이너스 k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3k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4에서 2로 떨어지니까 4에서 2를 빼는 거잖아. 또 대입해. 마이너스 16분의 k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면서 16분의 4니까 3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붙였다고 괜히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럼 얘의 에너지와 얘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6씩 곱해서 12대 3이다. 4대 1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파장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파장을 구하는 식 알아? 몰라. 어떻게? 에너지랑 서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뒤집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스펙트럼에서 얘가 어떤 몇 번 껍질에서 몇 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된 빛인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식에 대입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을 지금까지 쓰진 않죠. 우리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와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게 수소 원자에게만 딱 들어맞는 거야. 너무나 슬프게도 1번 전자가 딱 하나인 수소에게서만 이게 이 이론이 딱 들어맞고 헬륨부터 안 돼.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에서부터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전자는 파동의 성질, 그리고 입자의 성질, 또 물리원 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이 물질이라는 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런 개념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특정 위치에서 정말 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건 알 수 없고 특정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로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쌤과는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